설 연휴 부동산 공방이 다시 불붙으면서 밥상머리 민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겨냥하면서 다주택자 특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이 지금 연이어서 부동산 관련한 SNS를 올리고 있고 지금 또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좀 지금 무슨 입장이냐를 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듯한 이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5천, 이제 코스피 6천도 갈 수 있겠다. 이게 저는 한 1, 2년이나 걸릴까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코스피 5천이고 6천, 이제 코스피 1만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런 구호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할 텐데 부동산도 사실상 공급 대책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집을 시장에 좀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 무리하게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은 집이 많은 게 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내놓으세요라는 것이고 이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년 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또 그런 세법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 5월 9일까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건 집을 내놓으시오. 그 집을 내놓으면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이 집을 적당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이 주택에 대해서 집을 가지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과의 어떤 정책적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과의 싸움이 아니라 특혜, 투기와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집 적당한 가격에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를 편을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는 게 싫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벗어나지 말라는 어떤 대통령의 이야기가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SNS의 설전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마치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옹호하고 보호했던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갈라치기 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면서 실물 경제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만 좀 자신감이 붙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의 임기가 되어서도 실상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로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완전히 이번에 잡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아직 당연히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개인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직 정부에서 나온 정책이 실효성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어필하기 위해서 더 SNS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실상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실질적인 체감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명절을 앞두고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프레임 씌우고 이거는 갈라치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라치기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이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안정은 뭐 말하자면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의 공급 자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금 당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자주택자의 집들이 시장이 나오면 최우선 수요 공급의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특혜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특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특혜가 어떤 돈이냐?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특혜입니다. 근데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 관행들이 과연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시장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여론 자체도 대통령 잘한다. 집도 많고 돈도 많은데 특혜까지 받는다고? 이건 아니지. 집을 내놓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집이 없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6년, 7년 기다리는 집의 공급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있는 다주택자들의 그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적당한 가격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라는 세 가지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6채를 갖고 있는데 왜 다주택자인 사람들을 건들고 대통령 한 채는 왜 안 파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한 채를 지금 팔아야 됩니까? 관전은 대통령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채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퇴임 후에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보고 무주택자가 되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다주택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과연 먹히느냐?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여야가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가지고 좀 뭔가 이야기를 하자. 말이 안 통한다. 이 얘기를 지금 대통령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은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냐 이 답을 좀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다주택자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유예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 처음부터 옹호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중과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었겠죠. 이런 부분을 그동안 계속 특혜를 준 것처럼 프레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잡아야 된다. 이게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서민들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저희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급이 주도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토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야가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옹호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적으로 본인들만 옳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는 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지 그때가 사실상 우리가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시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집값이 계속 치솟는다라고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오히려 정책적으로 영향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의 6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바로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5세 노모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본인의 충남 보령의 지역구에 있는 집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이고 6채를 다 합쳐도 10억 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다른 다주택자들도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유연하게 다가갈 것인지 오히려 장 대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위라고 하고 도대체 국민의힘의 입장이 뭐냐라고 계속적으로 다그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명절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드시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갈라치기 정치에 불과하다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논의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여야가 같이 논의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프레임 씌워서 배척하고 지금 당청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아니 오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아, 용서회담하자고. 청와대. 그럼요. 본인이 걷어찼지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걷어찼습니까? 2번 불렀어요. 신영 기자한테 한번 오시오. 이번에 여야 대표 만납시다. 이런 정보 있었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럼 야당 대표가 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다주택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법사위에 통과된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판을 깔아줘도 그 밥상에 밥 숟가락을 못 들은 사람이 장동혁 대표예요. 오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갈라치기를 해요. 두 번째 노모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런 이 시골에 집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얘기인데 노모가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명의를 주시면 되잖아요. 왜 본인이 명의 다 갖고 있으면서 서체는 얼마 안 되니까 괜찮다? 이게 상식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식이 상식과 얘기를 해야 생산적인 어떤 논쟁이 되는 것이지 상식이 비상식하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상식적으로 들어와라는 얘기고 갈라치기 우리를 배제한다 이상한 논리로 가지 마시고 대통령이 만난 적 있을 때 오세요. 뭐 둘이만 만나겠다? 셋이 만나면 얘기 못할 거를 둘이 만나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이 오라고 했을 때 가고 또 나중에 또 따로 만나시죠. 제안을 하고 오는 게 보통 정치적인 순리이고 그게 ABC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냥 너무 유치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이재명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네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여야 대표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야당 대표 둘이 단독으로 만나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무슨 정권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25%를 다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국회 안에서 이 관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야가 협의해서 TF 운영하고 이제부터 같이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탓을 마치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오찬을 제의해 주신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전날 밤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실질적으로 4심제가 되는 재판소원 그리고 법관을 증언하겠다라는 이런 법률을 단독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것은 또 민주당에서는 당 안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싸우면 되는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법안들을 계속 제출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한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고 국민들도 의심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민주당은 오라는데 왜 오지 않느냐 징징댄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국민들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답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지율과 같이 좀 연동지어서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 것 같아서 이 내용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금 보면은 3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것은 대구 경북도 5%포인트 넘게 올랐다라는 점인데요. 글쎄 어떤 부분이 지금 이렇게 3주 연속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 이게 또 부동산 정책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좀 판단을 하세요? 네, 그 요인을 보면 부동산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 리얼미터일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이 민심이 지금 경제 호조, 코스피,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접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아,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거, 우리 마음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마용성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노원, 그다음에 도봉, 심지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36억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잘한다는데 유일하게 대통령이 못한다고 딴지를 거는 쪽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이 지금 그 부동산 정책이 바깥으로 밀려나냐면 정책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한 채 팔아라 해요. 대통령 한 채 파는 거랑 지금 부동산 정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한 채 자체도 논리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영수회담 그 부분 얘기를 하더라도 짧게 얘기하면 영수회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만나겠죠. 하지만 최소한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대통령이 원할 때 본인들은 안 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이런 놀부심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안 간 이유가 법사위에 있었던 사법개혁이라는데 그게 작년부터 논의되던 겁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여야 대표 만나자 했을 때는 만나자고 했어요? 그거 몰랐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억지로 핑계를 대려고 이 사법개혁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라는 것들은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키면서라도 가야 되는 것인데 장동현 대표는 야당 대표로 자격이 없어요.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 여론조사의 추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망했잖아요. 민심을 안 읽어요. 저 민심 자체가 저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거야라고 주장하는 그 정부는 망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좀 제대로 좀 심사를 제대로 세우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생산적인 비판과 어떤 대화 상대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비판, 대화 상대 되려고 저희는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민간 공급 형태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을 악마화하고 전혀 대화의 상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제 여론조사로 넘어오면은 이번 여론조사는 좀 특이한 것이 민주당 지지율은 한 2.8%포인트 정도가 빠졌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이슈라는 건 역시 합당 이슈 아니었겠습니까? 합당 이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더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갈라져서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밀집도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최근에 국회 내에서 보여줬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과 계속 싸우고 당내에서 분열하고 이런 모습이었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 속도도 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셨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코스피 5천 시대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저희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조금 빠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가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율까지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게 전주 대비 2.8%포인트인데 4주 만에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합당의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추진했다가 한풀 꺾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지금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부딪히다 보니 일부 지지층이나 중도층이 보기에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는 평가가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 부분은 금세 복구가 가능할 것 같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세가 커플링 되지 않고 디커플링 가는 것도 굉장히 현 정부에서 좀 주목할 면이 있어요. 예. 대통령이 잘하면 민주당이 수혜를 보지만 민주당은 못한다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안 깎여요. 그거 뭐냐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따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좀 논의로 앞서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 TF를 하자 참 좋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6시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이런 생산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규제 완화를 하고 재건축을 늘리고 그러면 민간을 늘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광역단체장들이 저기 옆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인천의 유정복 인천시장 대통령이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민간 공급 얘기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경기도의 민주당의 김동연 지사만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호응을 해서 민간주택 62만 원 공급을 약속을 해요. 서울에서 한 60, 70만 원, 인천에서 한 40만 원, 100만 원 정도가 민간에서 들어간다면 지금 다주택자 플러스 공급 정책이 확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향한 정치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악마를 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민의힘을 하더라도 광역단체장으로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가라. 그리고 앞서 강전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민간 공급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무엇인가 논의해봅시다. 이를 던지면 국민들이 되게 멋있어 보일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3주 만에 반등은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은 당장 명절 지나고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또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세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 선고가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뭐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상승세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명절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죄와 관련한 결국에는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저희 당의 지지율에는 이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동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미 판결문을 통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갑작스러운 내용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파면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희 당내 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제는 지지율에는 큰 관련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도연 대표는 한 3일절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월 19일 선고가 나오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을 명확히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김민수 최고나 장도연 대표는 또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3월 1일에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갑작스럽게 신뢰를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당의 방향성,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2월 19일 선고에 장도연 대표가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두 분께 한 30초씩만 짧게 드릴게요. SBS에서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을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두 분께서 분석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역 시장이 도전자인 그 정원호 전 성동구청 아니 지금 현 현재, 성동구청장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뒤지고 있다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역 프레임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이제 정치 이념 대결 아닌 행정 실력의 대결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삼선 성동구청장으로 서울에서 이미 행정력을 입증받은 사람.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4선을 하고 지금 사실 5선 도전하는 겁니다. 20년을 서울시장 했는데 서울이 뭐가 바뀌었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들이 저는 서울 시민들한테 충분히 각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갈수록 행정에 대한 대결이 더 심화될수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행정력을 정원호 구청장에 앞설 만한 요인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정원호 구청장은 어떻게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출마하겠다는 분들에 비해서 그동안은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요.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개인기로서 승리할 수 있다기보다는 당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의 상황에 맞춰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선뜻 나서는 분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당 자체가 더 잘해야 오세훈 시장도 연동해서 더 올라가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